며느리에게 조종당한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가 복수한 방법은 이것. 새벽 골목의 바람, 도어락, 비밀번호가 왜, 이게 왜 틀려? 2024년 3월 15일 새벽 5시, 40년간 살아온 집 문 앞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엄마, 이제 여기 우리 집이야. 들어오지 마. 문 너머로 들리는 아들 준호의 목소리. 차가운 3월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원룸 열쇠는 문자로 보냈어요. 국밥집 열쇠랑 통장, 도장도요. 이젠 저희가 관리할게요.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였다. 침착하고 계획적이었다. 문 앞에서 나는 40년 동안 끓여온 사골 냄새보다 더 진한 모멸감을 맡았다. 그 순간 내 손에 들린 작은 메모가 바람에 펄럭였다. 냉장고 문 살짝만 경첩 소리남. 며칠 전 내가 붙여둔 메모였다. 그 사소한 소리가 오늘 내 인생의 경첩이 떨어져 나가는 전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나는 전남 벌골 시장 입구에서 국밥집 정순옥을 27년간 지켜왔다. 정분자 65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한 가족은 아들 준호 하나였다.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군대 전역하던 날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다. 준호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다. 30이 되기 전에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주저없이 내 전 재산을 맡겼다. 청담동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로 강남 30평대 아파트까지 모든 게 준호를 위한 것이었다. 엄마, 이번에 사업 대박 나면 우리 셋이 같이 살 집 하나 장만할게. 준호가 결혼 발표를 하던 날이었다. 며느리가 될 서연도 함께 있었다. 어머니, 서준이가 어머니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늘 어머니랑 같이 살 거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안심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이상했다. 나를 볼 때마다 집 곳곳을 기웃거리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첫 인사에서 집값을 물어보는 며느리. 그리고 그때 준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있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세요? 어제 약속도 까먹으시고. 별거 아닌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파멸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결혼식 후 6개월 준호네가 이사를 왔다.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모셔드릴게요. 함께 살며 모신다면서 실제로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통장은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엄마, 진명에 잠깐만 내 앞으로 해줄 수 있어?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때문에 잠시 필요해서. 몇 달만 있으면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려줄게. 생일날 문 앞엔 케이크 대신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엄마, 우리 늦어요. 국밥은 내일 먹을게요. 마이너스 준호. 그날 밤 내가 붙여둔 냉장고 경첩 메모 옆에 또 다른 메모가 생겼다. 비밀번호 822서연 생일. 며느리 생일로 내 집 비밀번호가 바뀐다니. 이게 무슨... 나는 집에 귀가한 아들 내외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다가 결국 나를 밖으로 내쫓았다. 비밀번호는 또 다시 바뀌었고 매정한 아들에게 절망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말해준 원룸을 찾았다. 3층 302호 낡은 방에선 오래된 술 냄새가 났다.
벽지엔 곰팡이가 번졌고 천장에선 빗물이 떨어졌다. 툭, 툭. 내 짐이라고는 이불 한 채, 낡은 사진 2장. 도장도 없고 통장도 없었다. 하루 15만 원짜리 원룸에서 나는 처음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다. 수중에 남은 돈은 겨우 200만 원. 그게 내 전부였다. 며칠 후 국밥집에 가보니 문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다. 27년간 지켜온 가게까지 팔렸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엄마가 치매 초기라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잖아요. 저한테 위임하시기로 했고요. 준호의 말이 떠올랐다. 치매? 내가? 그 순간 깨달았다. 지난 6개월간 준호가 나를 여러 병원에 데려간 이유를, 그리고 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진단서와 위임장이 갑자기 나타났는지를. 결국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다. 그날 밤 가게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참담한 적은 없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과 집, 그리고 내 인생 자체를 자식한테 빼앗긴 거였으니까. 길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건 단골 손님 김철수 씨였다.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요 앞에서 우시고 계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씨가 파출소 순경까지 불러왔다. 그날 밤 김 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 씨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여줬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사기예요. 가짜 치매 진단서 만드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서연의 SNS였다. 며칠 전 올라온 사진에는 강남 주상복합이 보였다. 내가 빼앗긴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남자는 준호가 아니었다. 이 남자 서연 SNS에 자주 나오는 사업 파트너예요. 혹시 그때 시청 노인보호 담당 주무관과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가 찾아왔다. 어르신 서연 씨 모친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3억을 주신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완벽한 사기였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김 씨가 제안했다. 사장님 일단 다시 시작해요.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 비었어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어떻게 생각해요? 200만 원. 내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해볼게요. 그렇게 나는 65세에 다시 국밥집 사장이 되었다. 작은 가게 분잔에 국밥을 시작한 첫 달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됐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를 우리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40대 중반의 정장 입은 남자였다. 분자님이시죠? 저는 박철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준호 씨가 저지른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정말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사업부터 제대로 해보세요. 국밥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녁에는 술집도 해보시고요. 박 변호사의 제안은 단순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내가 먼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나는 선택해야 했다. 복수에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건설할 것인가. 과연 내가 그 길을 선택해야 할까? 일단 사업부터 제대로 하라는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저녁에 술집도 시작했다. 분잔의 국밥앤드 소주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정말 망하는 줄 알았다. 65세 여자 혼자서 낮에는 국밥,
저녁에는 술집이라니. 하지만 김철수 씨가 도와줬다. 인테리어도 도와주고 메뉴 개발도 도와주고 심지어 첫 손님들도 데려왔다. 3개월 후 드디어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다. 단골 손님이 생긴 거였다. 사장님,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솜씨 같아요. 사장님, 오늘도 소주 한 잔만요. 여기서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긴 거였다. 월 매출 900만 원. 월세와 재료비를 빼도 500만 원은 남았다. 더 놀라운 건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였다. 예전에는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해졌다. 사장님, 성격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더 씩씩해지신 것 같아.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한 말이었다. 그리고 유튜브까지 시작했다. 김 씨의 제안이었다. 사장님,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분잔의 이야기 어때요? 첫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20만을 넘겼다. 구독자는 1만 5만 20만으로 늘어갔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다. 우리도 엄마에게 잘할게요. 국밥 한 그릇에 위로 받았어요. 사장님 보며 용기 얻어요. 1년 후 박 변호사가 가져온 소식. 준호 씨와 서연 씨 가족 세무조사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 혐의로요. 드디어 내 복수가 시작되었다. 2년 후 2026년 봄 국세청과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준호와 서연은 지난 3년간 15억 원의 세금을 탈세했고 내 재산을 포함해서 남에게 부정하게 취득한 부동산이 8채였다. 어머님께 돌려드려야 할 금액이 22억 원 정도 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 자신감이었다. 분잔의 국밥앤드 소주는 이제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 했다. 직원도 5명이나 생겼다.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연매출 3억, 순수익 1억 5천만 원.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준호였다. 2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뭐하러 왔어? 죄송하다고. 하러 왔어요. 준호는 자신이 서연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연과 그녀의 사업 파트너가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계획한 일이었다는 것을. 엄마, 사실은 서연이가 처음부터 나를 속였던 거야. 서연이의 사업 파트너. 그 사람이랑 내연 관계였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변명이었다. 여전히 자기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놨다. 배고프지? 국밥 먹고 가. 준호는 내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국밥 속에는 따뜻함과 그리고 작별이 담겨 있었다. 준호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면 한 가지만 해줘. 뭐든지 할게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미안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다. 그냥 남이었다. 이 국밥 끓이는 소리 꼭 내 인생 같아. 처음엔 뜨겁게 끓어오르지. 온갖 재료를 다 넣고 정성껏 고아내면 세상에서 제일 맑고 뽀얀 국물이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버리는 거야. 하지만 알았어.
다시 끓일 수 있다는 걸. 지금 분잔의 국밥앤드 소주는 세계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 8억, 순수익 4억. 그리고 나는 67세가 되었지만 65세 때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준호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을 거다. 아들 눈치만 보면서 며느리 비위만 맞추면서 그런 의미에서는 준호에게 고마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를 진짜 인생으로 인도해줬으니까. 내 국밥은 변하지 않았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속에는 뼈를 깎는 정성이 들어있지. 배신은 끓일수록 불순물이 떠올라. 시간을 두고 걷어내면 남는 건 결국 진한 삶의 맛이야. 국밥과 술이 붙잡아준 밤처럼 어떤 인생도 다시 끓어오를 수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준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붙들어 줄 겁니다.